네, 자, 2020년 국회직 9급 문제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 비율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3년 차의 비율을 보기도 했지만요. 보시면 이론 문법과 어문 규정 중에 어문 규정 비율이 살짝 더 높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봤을 때 맞춤법 쪽에서 조금 중요도가 높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출제 비율과 문학 출제 비율은 요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가 넘는다. 둘을 묶어서. 그 다음에 어휘 쪽, 어휘 한자 쪽은 출제 비율이 높지 않지만 한자가 조금 일행직보다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거. 그럼 2020년은 어땠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음 중 우리말 어법에 맞게 쓴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죠. 그리고 밑줄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법은 맞춤법, 뭐 띄어쓰기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열린 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린 발문. 자, 그럼 1번입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할 때 어느 정도의 문풀의 경험치가 있으면 조심해야 될 포인트라는 게 뭐다라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러면 잡아봅시다. 그는 사람으로서의 밑줄. 해서는 안 될 짓에 안 될에 띄어쓰기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짓을 한 범죄자이다. 그러면 1번의 포인트는 두 개예요. 로서가 맞는가, 그리고 안 될에 띄어쓰기가 맞는가입니다. 맞아요. 로서는 무슨 뜻? 그는 사람이라면 지위나 자격, 신분. 이게 로서일 때는 수단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로서가 맞고 안 될 짓이라는 게 띄어쓰는 안 될이 금지의 의미가 있어요. 너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할 때 떼어야 돼. 그래서 금지의 의미를 가지는 안 되다는 띄어쓴다. 자, 그 다음에 그럼 2번부터 5번은 뭐가 틀렸나 볼게요. 2번. 너보다 생일이 이르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때 비교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이르다, 늦다라고 말할 때는 뭐뭐에 늦다, 뭐뭐에 이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르다, 늦다. 자, 이르다 반대말이 늦다죠. 근데 빠르다의 반대말이 뭐죠? 느리다죠.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대상이 있어서 둘을 비교하고자 할 때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오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는 속도. 그러면 무엇보다 무엇이 빠르게 온다, 그리고 느리게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읍조리면 다 맞아 보여. 하지만 어떻게 문장형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학교에 늦다라고 하자. 학교에 느리다라고 하네. 학교에 가야 되는 등교 시간에 늦다야. 기준 시간에 늦다. 근데 A와 B를 비교해서 A보다 B가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르다, 느리다, 빠르다, 그리고 이르다, 느리다래. 이르다와 늦다, 그 다음에 빠르다와 느리다 이렇게 묶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에 어떤 걸 사용하는지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쌍둥이인데도 둘의 성격이 전혀, 여러분 다르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다르다의 반대말 같다. 그 다음에 틀리다의 반대말 맞다. 생각해보면 두 명의 비교일 때는 뭘 쓰는 게 같다, 다르다. 자, 그리고 같다와 다르다는 원래 비교 부사어가 나와야 돼요. A가 B와 다르다. 근데 쌍둥이일 때는 복수의 대상임이 의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어가 필요 없어요. 쌍둥이는 복수의 대상인 게 뻔하다. 쌍둥이는 2인 이상이죠. 그러니까 비교 부사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라고 했는데 기회로 삼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물건이나 시간을 꾸어서 쓰다. 이런 의미일 때는 빌리다를 써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한 띄고만큼 띄어쓰기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 정답을 많이 맞히었다. 여러분 맞추다라는 거는 뭐 관역의 화살이라든가 아니면 이것과 이것을 견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문을 제가 하나 적어볼게요. 내 답과 정답을 맞추어 보니 맞혔다. 정답을 맞혔다. 이렇게 써야 돼. 이때 맞추어 보니라고 얘기를 할 때 뭐 한 거예요? 견주어 보다. 견주어 보니까 무엇을 맞췄다? 정답을 맞혔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맞게 했다는 뜻이에요. 맞다의 사동사죠. 자, 그 다음. 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 1번은 이제 니은바에 대한 건데 이게
의존명사일 수도 있고 바가, 그리고 그냥 니은 바라는 연결어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때는 다른 의존명사로 치환해 보거나 다른 어미로 치환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앞뒤의 내용을 봤을 때 너의 죄가 큰 바, 그럼 이 바 자리에 것을 넣었는데, 그럼 너의 죄가 큰 것 응당 벌을 받아야 돼. 말이 안 돼. 응당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앞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연결어미로 너의 죄가 크니가 어울려요. 그러니까 얘는 어미구나 해서 붙여줘야 되겠네가 되는 거죠. 둘을 붙여서 씁니다. 자, 그래서 어미다라는 것을 다른 연결어미와의 치환으로 보고요. 그 다음, 그래서 요 부분이 어미. 2번, 식민지 하에서라고 했는데 예전에 상이나 하에 대해서 앞부분이 뭔가 지구상이라든가 선반 아래라는 선반 하나 이럴 때 예전에 띄라 그랬었어요. 공간적인 상 하면 띄고 관념적인 상 하면 붙이라고 했었는데 그 예전이에요. 개정된 지 지금 3년 차예요. 그러니까 상하는 이제 뭐만 있다? 접사만. 그래서 상하는 이게 지구상이든 아니면 시스템상이든 무조건 붙여. 자, 그 다음 3번. 3번에서 이유 없는을 붙여 쓰려면 사전에 이유 없다라는 합성어가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이유 없다라는 말이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올라간 게 있어요. 틀림없다. 틀림없다는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는은 붙였어요. 근데 얘는 아니야. 그래서 틀림없다는 올라갔다고 알아두시고 틀림없다. 근데 이유 없다는 없어요. 사전에 아직. 그래서 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도 넣었지만 틀림없다, 관계없다, 상관없다 이런 것들은 합성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외워주세요. 틀림없다, 관계없다, 상관없다. 그 다음 그녀를 보고 있으면 바보같이 바보처럼. 가치가 처럼의 의미로 쓰이면 격조사예요. 그래서 이때는 조사니까 붙였어야죠. 가치를 띄었을 때는 같이 가자, 함께의 의미일 때 그땐 부사니까 띄고. 자, 그리고 답인 4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이제 일이 잘 되어가는 듯해가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밑줄 있잖아요. 되어가 본용언이고요. 이것도 보조, 이것도 보조, 보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본이나 본보조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보조 상황이에요. 그게 되어 가다에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다 먹어가 이럴 때 쓰는 동작상의 가다거든요. 그래서 이 가다의 기능이 동작 진행 중, 진행상을 표현하는 보조용언. 그리고 듯하다. 이거는 보조용언 중에서도 의존명사에다가 하다를 붙인 접사를 붙여서 만들어진 보조용언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띄어쓰기에서 배우는 게 있는데 보조용언이 연달아 2개 나오면 보조에 붙여쓰기 허용 상태에서도 하나만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거는 붙이는 게 허용이 되는데 이걸 붙인 상태에서 뒤에 듯해까지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용이 자, 저 상황은 원칙. 여러분 저거 원칙. 허용이 이렇게 돼야 돼. 되어가는 듯해. 이게 허용이에요. 만약에 이제 밑줄이 되어에 없고 가는 듯해만 있었으면 그 부분을 놓쳤을 거야. 그래서 가는 듯하다가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집에 가는 듯해. 그럼 가는 듯해를 붙이는 게 허용이 되지. 근데 앞에 되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보조 상황인 거야. 그래서 허용 상태가 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되어 가는 듯해는요. 이건 안 돼. 왜냐면 여기 본용언 있어. 보조끼리는 안 붙여요. 보조예요. 보조. 그래서 저도 보고 되어를 놓치고 가는 듯이 본보조인 줄 알았는데 앞이 본이고 보조지 지금. 그러니까 국회지가 어렵다니까. 이렇게 실수를 딱 유발하는 선지를 썼잖아요. 이건 근데 보세요. 되게 지엽적이에요. 다 솔직히 일행직에 나온 것들이에요. 일행직에 다 나온 것들인데 근데 뭐만 레벨을 올린 거냐면 3번하고 4번만 레벨을 올린 거야.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3번하고 4번만 레벨을 올린 게 이거. 이유 없다를 물어본 적이 없어. 상관없다, 틀림없다, 관계없다는 다 나왔었고.
그러니까 왠지 묻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 이유 없다가. 그거를 유발하는 거랑 요것도 본보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지만 본보조는 낸 적이 없잖아요, 일행직이. 근데 본보조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타 직렬에서 내면 한 해, 두 해 상관으로 들어와요, 바로.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니까, 국회직을 풀어보는 게. 네.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이제 미출칭 관용어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용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관용어 부분에 1번. 자, 오금을 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마음을 놓고 여유 있게 지내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설명 뭐가 나와 있었어요? 아, 가만히 못 있겠어. 너무 답답해. 이건 오금이 쑤시다예요. 그러면 오금이라는 말을 사용한 관용 표현 중에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걸 오답 조건으로 이렇게 내민 거죠. 예, 그래서 오금을 펴다와 오금이 쑤시다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다 맞아요. 자, 그래서 마수거리라고 하는 게 첫 판매를 마수거리라고 하죠. 변죽만 울리다, 의도를 알 수 없게 핵심을 비껴 말한다. 주변만 테두리만 만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저 산에서 돌을 캤다가 동티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긁어 부스럼을 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다, 예,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치채지 않게 얼버무리다, 내가 학을 뗐다라고 했으면 아주 고생을 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무진 애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설지에다가 이런 관습적 표현을 만들 때 원래 마수는 무슨 뜻인지, 자, 마수는 무슨 뜻? 처음 팔리는 물건. 자, 그 다음에 변죽이라는 건 가장자리, 그 다음에 동티라는 것은 지신을 화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학을 떼다라고 했을 때는 학진을 떼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해설지 읽으면서 보세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에 의문의 개수세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의문의 개수세기를 보면 여기서 자, 닭장 해석 보면, 발음 보면 여기서 리을 기억에서 얘는 의문이 탈락되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자음군 단순화 후 안 울림 안 울림 100% 된소리로 이렇게 교체 된소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1번에서 일어난 현상,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교체 된소리기. 여러분, 그럼 이때 의문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표기보다 하나 줄어들어요. 여러분, 쌍지읒은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두 개로 세면 안 돼. 하나야, 얘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그치? 그리고 리을이 빠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맨입에서 뭐가 첨가돼요? 니은 첨가. 그래서 하나가 늘어나죠. 원래 있던 거보다. 그래서 6개. 그 다음에 쥐덧 할 때는 자, 음절의 끝소리 교체. 그래서 음운 개수의 변동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값어치라고 할 때 여기서 시옷은 떨어지고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비읍이 연음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6개. 그 다음에 웅덩이에서 얘는 세지 않아요. 얘도 세지 않아요. 그쵸? 근데 밑에 받침인 이응 2개는 세죠. 자, 그래서 얘랑 얘는 세가지고 6개가 되죠. 그럼 여기서 혼자 다른 게 뭐? 3번입니다. 자, 그래서 6666, 그 다음에 3.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자음군 단순화 떼는 거. 그 다음에 교체의 된소리 되기는, 이건 된소리는 하나의 자음인 거. 그 다음에 초성의 이응은 세지 않는 거. 예, 그리고 니은 첨가 세기. 예,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희망은 발음을 하면 어떻게 발음이 나죠? 희망으로 나요. 하지만 로마자 표기법에 보면 의가 이로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똑바로 의로 쓴다, UI로 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수한 조항이 있었다. 의는 이로 나더라도 의 기준으로 UI로 쓴다고. 자, 그래서 희망. 자, 요게 맞죠? 그 다음에 맏형.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축약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체언일 땐 축약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체언이기 때문에 체언은 축약 반영 안함. 그래서 이거 봐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맏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함경북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에서 함, 경, 북하고 행정구역 단위.
행정구역 단위 앞에다가 붙임표 주는 거. 여기 도. 그리고 발음할 때 함경부 또가 되지만 된소리되기 반영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음력. 음력에서 순행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음력이 되죠. 그래서 음력. 그 다음에 먹거리. 발음하면 먹거리가 되지만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먹. 이렇게 먹. 근데 여기 이거 뭐야?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모음 앞일 때는 모음 앞에서는 K를 써요, G를 써요? G를 써야죠. 그래서 모음 앞일 때는 G, 자음 앞이나 어말일 때 K. 자, 그래서 기억을 어떨 때 G로 쓰고 어떨 때 K로 쓰는지를 알면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먹거리, 먹거리. 됐죠? 자, 여러분 이런 거 로마자 표기법 확인할 때 음절별로 제가 어떻게 나누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지문이 나왔어요. 이게 작년 EBS에 나왔던 비문학 지문이에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의 소재가 기타 직렬은 상당히 EBS랑 겹치는 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지금 6번의 지문을 보고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옳은 것 찾기니까 선지를 먼저 볼까요? 아니면 지문을 먼저 볼까요? 지문을 먼저 봐야겠죠? 지문 볼게요. 하이퍼텍스트란 쉽게 이해를 하면 주석들이 끝없이 연결되어 더 이상 본문과 주석의 구분이 불가능해진 텍스트를 의미한다. 이제까지 글에서 주석은 어디까지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종속적 기능만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공유된 키워드가 뭐예요? 하이퍼텍스트예요? 아니에요. 주석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첫 문장만 보면 하이퍼텍스트가 동그라미 같았거든?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주석이 또 이렇게 매개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한 문장 더 보거나 주석의 동그라미를 치는 게 나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여기 주석이 하이퍼텍스트에서 쓰인 거랑 과거에 쓰인 게 기능이 달랐던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종속적 기능이었잖아요. 주석이. 근데 하이퍼텍스트에서는 어때요? 본문과 주석 구분이 불가능해졌다 그랬죠. 그럼 종속적이었는데 화살표 주석과 구분이 불가능해졌다. 자, 요거 물결로 칠게요. 구분하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본문은 순차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간다. 본문은 저자 논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저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따로 표시를 해놓고 주석을 단다. 그러면 독자들은 그 주석을 통해 부가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독자들이 그 주석을 통해 아무리 흥미있는 어떤 사실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자들은 그것을 보조적 설명으로 취급한다. 여러분, 종속적 기능만 하는 게 보조적이죠. 이렇게 같은 기능 주세요. 독자들은 이런 약속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로 책을 읽어나간다. 주석을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것은 책 읽기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 취급이 된다. 주석은 주석일 뿐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주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까지의 기능이었어요. 어떤 기능? 종속적, 보조적 설명인 거. 그 다음에 그러나 하이퍼텍스트성이란 그럼 하이퍼텍스트성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부터 물결 칠 거예요. 저기 물결 쳐놨으니까. 자, 그래서 예전엔 그랬지만 하이퍼텍스트성은 이러한 본문과 주석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비선형적. 그럼 여러분 구분이 무의미하다, 구분이 불가능하다. 같은 말이죠. 또 치지 말고 어디다 칠까? 비선형적 텍스트성.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묶어주세요. 글 읽기에 순차가 정해진 것도 없고 가지를 치고 독자들에게 선택을 허용한다. 자, 그래서 텍스트들은 끈들에 의해 연결되어 있을 뿐 어느 것이 중심이고 어느 게 가지인지 결정하는 것도 독자의 몫이다. 그러면 독자 선택이 넓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결국에 심지어 독자 사용자조차도 어느 것이 중심이고 어느 것이 가지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자신의 관심 가는 대로 움직일 뿐 그게 선택 허용이죠. 여러분 펜터치 상당히 자제하고 있어요. 저 지금 많이 쳤어요, 적게 쳤어요? 여러분들보다 적게 쳤죠. 근데 제가 적게 쳤다고 해서 내용이 인지가 안 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크게 이분법을 했으면 되잖아요. 이분법 해놓은 거 보이죠? 이제까지의 종속적인 기능 말고
하이퍼텍스트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달라졌나예요. 자, 그럼 이제 선지로 와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다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훑으면 안 돼. 자, 그럼 하이퍼텍스트에서 그러면 밑줄에 대한 질문이야, 물결에 대한 질문이야? 물결. 본문 읽기와 주석 읽기는 별개 행위일까요? 뒤섞일까요? 뒤섞이겠죠. 자, 그다음 하이퍼텍스트에서 주석은 독자에게 보조적인 설명으로 간주된다라고 했어요. 보조적인 건 뭐지? 이전이죠, 이전. 이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틀린 게 확실하죠. 그리고 얘도 별개 행위다, 이거 X. 그 다음 3번. 독자는 하이퍼텍스트에서 본문 중심의 의미로 보고 읽어나간다. 자, 그러면 본문 중심으로 읽어요? 그냥 막 자유롭게 비선형적으로 읽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 하이퍼텍스트성은 읽기에 순차가 없는 선택적 읽기를 허용한다. 얘죠.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난, 그래서 본문과 주석의 구별이 명백할 때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선형적 텍스트성은 독자보다 작가 중심이에요? 독자 마음이에요? 독자 마음대로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긍정발문, 부정발문? 부정발문입니다. 자, 부정발문은 선지를 먼저 읽습니다. 선지를 먼저 읽을 때, 자, 여기서 변별 키워드를 잡아서 지문에 들어가야, 그래야 선지와 직결되는 부분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일화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해마에서 형성된다. 이럴 때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일화, 해마. 그 다음에 내후 각 피질은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겨난 피질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가장 나중. 그 다음에 3번에 플루트 연주곡을 익히는 것은 지식에 대한 기억이다. 여러분 이때 1, 2번과 3번의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1, 2번은 좀 일반화 진술인데 3번은 예시 개입이죠. 플루트를 배우는 거.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지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내용일치만 있을 것이고 추론이면 사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루트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지식에 대한 기억. 그러면 글에는 아마 지식에 대한 기억이라는 말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플루트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 4번 중독을 일으키는 기억은 습관과 관련되어 있다. 중독.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5번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의 형성. 여러분 여기 1번에 일화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꽂아. 그러면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이라는 기억의 종류가 있네. 맞죠? 그럼 이렇게 해놔. 모두 편도체가 관여한대. 이런 식으로 펜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펜터치 하는데 오래 걸리면 안 돼. 근데 훈련을 해서,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문이 길고 어려워도 내가 선지 직결 부분을 빠르게 찾기 위한 소스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요, 이미 그럴 수도 있는데 알고리즘을 듣고 듣는다면 이미 그럴 텐데 얘만 봐도 글이 무슨 소리 할지 스르륵 대략 조합이 돼요. 그쵸? 우리가 이미 알게 된 거 얘기해봐요. 뇌에서 각각 맡은 역할, 그쵸? 그리고 기억의 종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나눠야 된다고. 글의 내용을. 그러면 지문으로 갈게요. 기억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 서술기억과 절차기억. 안타깝네. 아직 우리가 선지에서 본 키워드들은 아니야. 하지만 기억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기억의 동그라미, 서술, 절차, 이렇게. 우리가 흔히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술기억이다. 서술기억은 의미, 이해,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에 대한 기억.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 맞잖아요. 선지 이런 말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자, 의미기억과 일화에 대한 기억인 일화기억. 그러면 서술기억 속에, 서술기억 중에 자, 지식에 대한 기억인 의미기억과 1, 일화에 대한 기억인 무슨 기억? 2, 일화기억으로 또 나뉘는 거네. 그러니까 서술기억이 둘로 나뉘는 거죠. 일화기억은 우리 자신과 관련있을 때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니 자전기억이라고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지를 먼저 안 읽었잖아? 그러면 이 부분까지만 읽어도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개념어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엄청 쫄 거예요. 근데 우린 선지를 미리 봤죠. 선지 중에 자전기억 이런 말 나왔어요? 서술기억은요? 필요 없죠? 그러면 선지에서 사용하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 말과 이 말이 같다거나 이 말 안에 이것이 포함되거나 이런 것들에서 선지에 직결되는 개념들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간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른 누군가가 본 영화를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다.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에 대한 예를 들자면 프랑스어 지식은 의미 기억이고 프랑스어 수업은 일화 기억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일화 기억은 내가 겪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프랑스어 지식은 의미 기억, 프랑스어 수업은 일화 기억이다라고 했지만 프랑스어에 대한 얘기가 선지에 있나요? 아니죠. 그럼 이 정보는 뭐예요? 이해를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준 정보잖아. 자, 그다음 이와 달리 자, 감각 또는 운동에 대한 기억은 절차 기억 또는 습관이라 한다. 여러분 습관 관련된 말이 있었어요. 습관에 잡아두세요. 플루트 연주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플루트 연주곡을 익히는 건 의미 기억 끊고 그 다음에 플루트 연주법을 배우는 건 절차 기억이래. 여러분 여기서 바로 선지로 가야 돼요. 절대 이거 암기 못합니다. 이 지문.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시험 시간에 내재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선지로 갔을 때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거는 머리가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이미 이 판에 없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어가 많고 생소한 지식인데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데 그럼 중간 처리를 해야 돼. 그럼 아까 선지에서 뭐라 그랬는데 플루트에서 플루트 선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플루트 연주곡을 뭐 하는 거? 익히는 거. 자, 그러면 익히는 게 뭐래요? 의미 기억이랬지. 여기서는요? 지식에 대한 기억. 그러면 의미 기억을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죠. 자, 의미 기억, 무슨 기억? 지식에 대한 기억. 그럼 옳은 거죠? 그럼 선지 바로 치워. 자, 그다음 대부분의 서술 기억은 해마라는 해마 나왔다. 1번 선지에서 뭐라고 했어, 해마? 일화에 대한 기억은 이라고 했죠? 여러분, 서술 기억 속에 무슨 기억과 무슨 기억? 일화 기억이 있죠? 자, 그러면 서술 기억이 어디 있다고요? 해마라는 측두합 영역에서 습득 형성된대요. 자, 그러면 해마에 일화적 기억이 있는 거 맞죠? 그럼 1번도 지워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 내후각 피질도 나오죠. 내후각 피질. 자, 그럼 해마가 내후각 피질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계통 발생학적으로 오래된 피질 조직인 해마는 훨씬 더 최근에 생겨난 조직인 내후각 피질이나 뭐래요? 자, 그러면 훨씬 최근에 생겨난 조직인 내후각 피질.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내후각 피질에 대해서는 선지가 뭐라 그랬냐면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겼다를 보장할 수 있을까? 해마보다 나중에 생긴 건 맞는데 그쵸? 하지만 이게 뇌에서 제일 마지막인지는 모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너 수상하다지. 그럼 이럴 때는 빨리 샥 읽어. 얘가 제일 늦은 게 맞는지. 근데 얘가 제일 뇌 안에서 늦었다라는 걸 못 찾으면 거짓말이 뭐야? 내후각 피질 관련이죠. 그래서 빨리 보세요. 샥 없지. 그쵸? 이게 제일 늦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 없지. 그러면 개소리 2번이다. 자, 2번은 왜 틀렸다? 가장 나중 X.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직 4번이나 5번은 입증을 못했는데요.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찾았잖아. 근데 4, 5번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험 상황에서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답안 뭐가 명백해. 2번이 명백하죠. 그래서 실전 시험에서는 4, 5번을 입증하느라 남은 시간을 쓰지 않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우리는 공부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어떻게 입증하느냐. 여기 마지막 부분 중독을 일으키는 기억은 중독물질을 갈구하는 동안 망상이나 선망을 일으키지만 절차 기억으로 여겨진다. 이 부분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기억은 습관과 관련이 있다. 습관 관련이 절차 기억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편도체가 관여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편도체기가 여기 나오죠. 해마는 내후각 피질과 편도체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편도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여기 보면 자, 중독의 일부 측면에 일조하는 편도체 혹시 개체 발생학적으로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기저핵과 연결되어 있다. 자, 이 부분에서 편도체 기능을 대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자, 이제 8번 볼게요. 자, 8번에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긍정 발문이죠. 자, 그러면 지문 먼저요.
질문 먼저 봅니다. 검사의 칼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메스로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보다 등에 칼을 차고 다니며 칼싸움하는 무림검객을 더 강하게 마음속에 떠올린다. 여러분 이럴 때 펜터치를 막 자, 어디다 하지? 막 어디다도 못하겠지. 비유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읽고 왜 이렇게 표현했지를 뒤에서 찾는 거야. 이해되시죠? 펜터치를 줄 부분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말했지의 근거가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자, 뒤에 어떻게 이런 연상이 가능할까? 그것은 검사의 수소와 기소라는 법률 행위를 싸움 전쟁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거다. 여기만 치면 돼. 앞에 뭐하러 쳐? 혹시 막 의사 검객 쳤어? 뭐하러 여기 치면 되는데. 그래서 검사의 수사와 기소 동그라미 싸움과 전쟁 됐어요. 이렇게 치면 돼요. 그 다음 문단 검사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여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며 공판 과정에서 법원의 법령에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형의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법관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기니까 묶어둘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사 역할. 자, 그 다음 검사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보통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이 정의를 떠올리기보다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범죄자를 체포하고 기소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이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근원 영역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이고 단순한 개념을 통해서 목표 영역이라 불리는 추상적이고 복합적 개념을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부분의 밑줄. 자, 근원적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이고 단순한 개념들을 통해서 근원 영역, 목표 영역이라 불리는 추상적이고 복합적 개념을 은유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구체적인 걸로 추상적인 걸 이해하려 들어서. 자, 그럼 여기쯤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이 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검사야? 아니면 인간의 사고방식이야? 그쵸? 그 생각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체적인 검사의 일정 행동으로 검사를 이해하려 들어서래요. 자, 그럼 1번부터 5번 볼게요. 은유적 표현은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검사에 대한 정의가 되게 많죠. 근데 그 많은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검, 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마지막에? 자, 다시 한번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더 모호하게 간추려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은유적 표현은 일반인들이 사전 정의를 모르는 데서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물의 개념을 싸움 전쟁 프레임을 통해 이해하려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물에 대한 이해예요? 아니면 검사를 이해할 때요? 그쵸? 그래서 요거 땡. 4번 사람들은 보통 근원 영역을 목표 영역으로 바꿔요. 목표 영역을 근원 영역으로 바꿔요. 이럴 때 한번 위에 확인해줘. 뭐가 먼저였어? 근원 영역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이고 단순한 개념을 통해서 목표 영역이라는 걸 이해한다.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나와야 돼? 문장 잘 보면. 순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건 읽으면서 반향을 친 건데 자 이걸 통해서 예리해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수단이 뭐야? 수단으로 쓰인 게 뭐예요? 근원 영역이 수단인 거예요. 근원 영역이 수단이야. 자 그래서 지금 자 요거 1번이었고 요거는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5번 사람들은 추상적 개념을 빌려 구체적 개념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뒤집어 주세요.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게 내용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럼 그거는 선지 힐끔. 자, 선지를 힐끔 봐. 선지를 힐끔 봤더니 내용하고 이 표현상의 특징하고 섞여 있어. 이럴 때는 표특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글을 읽고 내용만 파악하려 들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표특 선지 보면 다시 뒤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만 가져가냐면 여기서 의식의 흐름. 그 다음에 토속적 소재와 방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의 배경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신경을 써야 될 건 요게 나오면 잡아둔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두 가지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내용하고 표현상의 특징을 동시에 잡는 건 매우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야 시를 두세 번씩 안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지문 봅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요. 난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쁘다는 형용사인데 예뻐지다는 동사죠. 지금 여기 표현을 보시면 없어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없다는 단속적 그냥 지금의 상태를 얘기할 때 지금 내 곁엔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 곁에 아무도 있게 되지 않은 상황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없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흐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보고도 시간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없어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헤매게 되었어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은 여기도 이미 있어요. 그 다음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시간이 흐르고 있지. 그리고 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나는 자 관찰자예요. 나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부치었다. 여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가 막 부담스러워. 스스로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뒤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서 오면 화로라도 들어오면 이걸 끌어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무기력하고 우울한 걸 이렇게 잘 표현한 사람이 없어. 그냥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다니 시인은 천재야. 자 어쨌든 화자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난 이렇게 되었구나.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거.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두 가지 확실히 찾으셨고 자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2번 지워주고 토속적 소재들 우리가 잘 모르겠는 고유어들이 막 나오죠. 딜옹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속적 소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토속적인 거 헌사슬 깔았다.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든가 이런 게 토속적인 거야. 여러분, 토속적이라는 말과 향토적이라는 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향토적은 지역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속적은 도시적의 반대말이에요. 향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역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깜짝 놀랄 얘기를 하면요. 63빌딩은 향토적인 거예요. 서울이요. 서울 입장의 향토성이죠. 여러분 서울이면 향이면 안 돼요? 지역이면 안 돼? 그러니까 서울 입장에서는 서울 고유의 것으로 63빌딩이나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토속적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 도시적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반도시적인 것을 토속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꼭 시골이어야지만 향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개념어 자체도 명백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선 토속이랬지. 그러면 반도시적인 거니까 자연과 시골스러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디롱뱅이, 북덕불 그리고 나주손 이런 것들이 향토적인 시어와 평안도 방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유랑하는 삶을 살던 화자가 헤매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 살게 되었다는 정황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시간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낮이며 밤이며 뭐 이런 얘기, 날이 저물어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끝까지 봐도 무기력하고 우울하죠. 그래서 뭐는 없어? 1번이 답이죠. 자, 1번. 자,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적 태도는 없어요. 1번이 답이고 생각의 흐름에 따랐고 토속 소재와 방언이 있고 외로워하고 그 다음에 유랑하다가 한쪽에 머물러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는 시간이 흐르고
자, 그래서 이 백석 작가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해서 이거 주소예요. 되게 재밌죠? 자, 그래서 남신의주에 있는 유동의 박시봉의 방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내가 내 우울감을 씹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소처럼 되새김질한다. 이런 표현이 정말 유명한 시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자, 유형, 얘도 현대 원문이죠. 발문 볼게요. 다음 시의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런 걸 기호제시형이라고 하는데요. 시에서 기호제시형은 절대로 기호 하나 보고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시어 하나하나는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만 의미를 발휘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속독을 해서 주제 파악한 다음에 의미 부여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절대로 선지를 먼저 보지 않는다. 선지를 보고 부분적으로 OX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빠르게 볼까요?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며 멀리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진짜 새벽에 와서 물장수가 물을 쏟아놓는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와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가슴을 디디고 간다 그러죠. 자, 그 다음 물에 젖은 꿈이 북청 물장수를 부르면 그는 삐걱삐걱 소리를 치며 온 자취도 없이 다시 사라져버린다. 자, 날마다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북청 물장수. 여러분들은 싫은 걸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죠. 그럼 화자는 북청 물장수에 대해서 긍정적 감정을 느끼나요? 아니면 부정적 감정을 느끼나요? 긍정 감정을 느껴요. 자, 그러면 동경의 방향인가요? 연민의 방향인가요? 아침에 와서 새벽같이 와서 물을 이렇게 부어주고 가는 자. 저 사람이 부러워서 긍정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의 삶에 대한 연민으로 긍정인가요? 여러분 여기 보면 물에 젖은 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꿈이 물에 젖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물에 젖은 휴지를 좀 떠올려봐. 모든 옷이 됐든 휴지가 됐든 종이가 됐든 물에 젖으면 어떻게 되지?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죠? 자, 하지만 새벽같이 물을 깃는 북청 물장수예요.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사는 북청 물장수에 대한 연민과 호감, 이게 바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이제 기억은 대상의 행위의 반복적임을 알 수 있다. 뭐라고 했어요? 새벽마다. 마다의 동그라미. 어휘적으로도 확인이 되네. 쏴. 물을 붓는 소리의 시원함을 감각적으로 쏴. 의성어. 그래서 청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감각적, 청각적. 그 다음에 현실과 꿈이 구분되지 않는 몽롱한 상태. 자, 그래서 물에 젖은 꿈이라는 게 내가 완벽히 꿈을 깨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몽롱하다, 뿌옇다 이런 의미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장수의 단호한 태도에 대한 슬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북청 물장수가 사라지는데 그것에서 내가 그 사람과 뭐 이별해서 슬프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새벽마다 와요. 그러니까 영영 이별할 수 없는 대상이야. 그쵸? 그래서 단호한 태도에 대한 슬픔 땡. 그 사람이 날 버리고 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냥 북청 물장수가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단호한 태도의 관계도 아니고 화자가 슬퍼하는 것도 알 수 없다. 그 다음 5번 명사구로 마무리한 거 맞죠? 그리고 다음 새벽도 기다릴 거예요.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음운 변동입니다. 신라. 자, 여기서 역행 유음화가 있죠? 유음화는 뭐에 들어가나요? 동화. 맞죠? 자, 그 다음에 할른지 순행 유음화. 동화. 유음화는 동화 현상에 들어가요. 유음화와 비음화가 동화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알타, 축약.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했죠? 탈락과 동화 틀렸네. 자, 그 다음 극는에서는 리을 기억 중 자, 잠군, 단순하는 뭐에 들어가요? 탈락. 그 다음에 기억이 이응이 되는 비음화는 동화입니다. 광할루, 역행 유음화는 동화죠.
그래서 이거 의문 변동입니다. 자, 그다음 12번.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이 손 놓아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놓아도 되고 놔도 돼요. 자, 그다음에 내 동생은 한글을 스스로 깨쳤다. 여러분, 깨우치다의 우는 사동접사예요. 사동. 그러면 내가 누구를 깨치게 하면 깨우치다. 교사가 학생을 깨우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알게 되었을 땐 깨치다를 써요. 자, 그다음 그들은 우리에게 반역자의 누명을 쓰이우다. 자, 그래서 쓰이우려 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요거를 펼쳐주세요. 쓰이우려 했다. 쓰이우려. 쓰이다. 그래서 쓰다에 사동접사를 붙여서 쓰이다를 만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쓰이우다, 우리 이런 식으로 사동을 이중사동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죠. 자, 그거 우리가 4개의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암기하자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심화에서 자이우다 합치면 뭐가 돼요? 재우다. 서이우다 합치면 뭐가 돼요? 세우다. 타이우다는 태우다. 차이우다는 채우다죠. 자, 그 다음에 가슴을 애는 듯한 슬픔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목적어를 보세요. 가슴을. A가 B를 애다에 애다가 자르다예요. 자, 근데 가슴이가 되잖아. 그럼 가슴이면 자르다를 당해. 그럼 그때는 뭐라고 표현할까? 가슴이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네 덕에 생일을 잘 쇠어서를 줄이세요. 쇠어서. 그럼 뭐가 되죠? 쇠서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모음의 준말 표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나 쓰이우다의 이우 부분을 이중사동이라고 체크해 두세요. 이중사동.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암기죠. 그래서 떼깔이라고 했네. 갈깔 중에 누가 이겼지? 네, 깔이 이겼죠. 그래서 꿈치 중엔 꿈치, 군군 중엔 꾼, 대기 중에 떼기, 갈깔 중에 깔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꺼리마다와 깨르마다 이거 요즘에 최근 개정, 작년 개정된 복수 표준어죠. 작년 개정이에요. 3번 별표. 3번에 꺼리마다 깨르마다. 원래 개정이 되고 나면 일행직에서는 좀 기다려요. 이게 알려질 때까지. 근데 국회직은 그 해에 개정하면 그걸 그 해에 내버려. 그래서 가장 빨리 개정 표준어가 등장하죠.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새벽별을 샛별로 쓰죠. 우린. 그 다음에 짭짤하다, 씁쓸하다 이런 것들 우리가 겹쳐서 소리나는 말,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에 관한 규정에서 배웠습니다. 최근 어문 규정의 날개서 수업했죠? 자, 그 다음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의 높임법 문제요. 보기 1. 우리말의 높임법은 화자가 서술의 주체에 대해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주체 높임법. 그 다음에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 그 다음에 청자인 상대방을 높여 말하는 상대 높임법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가 뭔가 볼까요? 자, 할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시. 근데 어두우시다의 시가 높이는 직결서술어는 귀예요. 근데 누구의 귀니까? 할아버지의 귀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 그죠? 그래서 얘는 주체 높임 중에서도 간접 높임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그 책을 선생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주다 말고 드리다. 그리고 비읍니다. 그 다음에 깨.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부사어죠. 부사어 선생님을 높이려고 드리다를 쓰는 건 객체. 객체 높임법. 그 다음에 씁니다 썼네. 말 끝에 보니까 여기서 저라는 겸양을 쓰고 씁니다. 그럼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높이는 중이죠. 그래서 상대 2가지를 썼고 그 다음에 디귿. 지금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 담당자들과 회의 중이십니다의 시. 자, 그럼 깨서와 시는 뭐예요? 주체 높임법이고 비읍니다는요? 상대죠? 자, 그런 다음에 선지조합을 보면 1번은 뭐라고 바꿔야 되고 주체 높임만 있고 2번은 자, 니은의 주체 높임법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기역에는 상대 높임이 없었으며 5번 디귿엔 객체 높임이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의 어미표는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진 않았지만 높였냐 안 높였냐 정도는 구별이 되셨어야 되죠. 15번입니다. 자, 15번에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무슨 발문? 부정 발문이요. 자, 그럼 선지를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자, 선지에 겹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플랫폼이요. 자, 그럼 플랫폼 말고 다른 걸 잡아야지. 자, 이렇게 변별 키워드를 잡을 땐 공통 키워드가 아니라 변별 키워드를 잡습니다. 여기서 업무의 자주성을 갖는 동시에 플랫폼의 통제도 받는다. 그러면 자주성과 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기 그리고 1, 2번을 묶으세요. 그 다음에 3번 긍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건 주장이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 책임. 4번에 보상 메커니즘. 그리고 통해서니까 화살표. 노동 독립성. 자, 그 다음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 자, 요 정도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문이 좀 길었으니까요. 사실 미리 안 봐도 되지만 지문이 기니까. 자, 그럼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노동 3권을 보장하여 노사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산업민주주의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자, 여기서 플랫폼 노동의 동그라미 알잖아요, 우리? 여기 중요한 거. 상시고용, 사업장 출퇴근, 8시간 정규노동 이것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표준적인 고용관계를 해체시키고 노동법과 사회복지가 적용되기 어려운 비정형 노동을 확대시킨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죠. 여러분 문장이 똑같이 나와요? 변형돼요? 변형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비슷한 단어가 나온다고 무조건 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어쨌든 적용되기 어렵다가 사각지대라는 말로 표현이 됐고, 그 다음 플랫폼 기업 측에서는 플랫폼은 일종의 중개이므로 자신들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 노동자들을 직접 통제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 제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업무 시간도 조정할 수 있으니 독립적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 자, 이들의 주장이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통제 안 해. 독립적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근데 더 봐야겠죠.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업무의 자주성을 갖지만 자주성, 동시에 통제도 받는다. 이 선지 있었잖아요. 자주성과 통제를 동시에 받는다. 몇 번? 네, 1번 있었죠. 1번이 동시에인데 지금 자주성과 통제 맞죠? 그래서 1번 옳고, 그러니까 1번 지워주고. 자, 그 다음 플랫폼에서 일할 때 노동 과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업무를 수행하게 만든다. 보상 메커니즘 선지 어디 있어요? 4번이죠. 근데 이게 노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게 노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통제를 위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자주성을 갖지만 통제도 받고 있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보상 메커니즘 쓰거든. 그럼 보상 메커니즘은 뭘 위한 거야? 통제를 위한 거지. 그래, 답 나왔어. 답 몇 번? 네, 4번이죠.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 부분에서 우리가 못 찾은 3번이나 5번을 찾아볼까요? 여기. 자, 플랫폼은 장점이 있어요.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 가능합니다. 체크되죠? 자, 이걸로 5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사각지대 얘기 아예 명백히 나오네.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사회적 통제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16번이요. 16번에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긍정 발문이죠. 여러분 긍정 발문일 땐 선지 먼저, 지문 먼저. 지문 먼저. 게다가 추론이야. 추론이면 지문과 선지의 싱크로율이 낮아요. 그러면 선지 먼저 보면 오히려 막 속는다고. 거짓말이 4개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지문 먼저 봅니다. 자, 그러면 천연두는 공기로도 전염되어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매우 높아서 오랫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다. 고대의 중국과 인도의 의사들은 한번 천연두에 걸렸던 사람들은 이 병에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약하게 천연두를 앓고 나면 이후 천연두로 목숨을 잃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누구?
고대 중국과 인도의 의사들 끌어오세요. 그들은 천연두 환자의 딱지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었죠. 그리고 은으로 만든 관을 사용해서 대상이 남자일 경우에는 왼쪽, 여자일 경우 오른쪽 콧구멍으로 딱지가루를 넣었어요. 한편 아랍인들은 이제 여기서 멈춰.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은 당연히 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이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했다. 근데 막 의학적인 얘기야. 그러면 기억을 되게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게다가 뭘 물어볼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문단이 끝났을 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한 문단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거기다가 여러분 이 문단의 첫 번째를 보면 한편 아랍인들이죠. 그러면 천연두에 대한 대처가 다른 존재들이 나올 거야. 뻔하지? 그러면 우리가 천연두에 대해서 뭔가 예방을 하기 위한 혹은 아니면 조치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나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펜터칠 많이 하진 않았어. 예, 많이 하진 않았지만 딱지 쓰는 건 알잖아요. 딱지만 칠까? 딱지가루 요 정도. 아이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아랍인들 얘기까지 한 종류 더 들을 수 있는가? 근데 이건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알아야 돼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는 읽는다. 2종류까진 가능하다. 아니면 나는 이럴 때는 그냥 바로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나아. 물론 바로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시간은 더 오래 걸려요. 그 대신 정확하겠죠? 근데 2문단을 한꺼번에 읽어. 그럼 좀 더 빠르겠죠? 자기가 그 대신 그걸 감당하면 돼요. 그거는 단기 암기력에 따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평균적으로 이게 사람의 머리를 차별하냐 그럴 수 있는데 당연히 사람의 머리는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의미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 부러워하는 거랑 아버지 잘 만난 사람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러니까 금수저 부러워하는 거랑 타고난 머리 좋은 사람들 부러워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 내가 머리가 나빠? 그럼 머리가 나쁜 거에 잘 대응하면 되잖아. 암기를 잘 못해? 그럼 많이 보면 되잖아. 화가 나?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왜?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로 싸워야 이기는 시험을 선택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더 많이 하는 수밖에. 그쵸? 자, 그래서 편집할까? 근데 저도 암기를 잘 못해요. 저도 암기를 못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야. 내 한계가 여긴지 더 가보라는 얘기죠. 근데 있잖아요. 단기 독해 암기력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늘어요. 더 늘어요. 근데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들은 2-3문장도 못 외웁니다. 네. 달달달 외워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선지 결정할 정도의 암기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2-3문장이 4문장 되고 5문장 되고 한 문단이 되고 나중에 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의 차이는 거기서 와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어서 유리한 건 단기 암기력이 남들보다 높고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지 않은 걸 지금 후회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이 시험을 떨어진다? 아니? 그냥 갔다 왔다 해 그럼.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뒤로 가는 경우를 한번 가볼까요? 난 독해 암기력이 꽝이다. 난 더 읽으면 기억 못할 거다. 그럼 뒤로 넘어가요. 자, 여기서 1번에 접종 얘기가 나와요. 아직 접종 근처에도 못 갔어요. 딱지가루 콧구멍에 넣고 있는데 내가 뭐라 그러니? 자, 접종 근처도 보자. 그러면 접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퇴! 뭔지 알겠지? 그냥 1번에 일단 접종만 밑줄 긋고 넘어가. 아직 안 나왔어. 그 다음에 2번 영국인 안 나왔어. 퇴! 뭔지 알겠지? 그 다음에 3번에 영국 안 나왔다고 퇴! 그리고 2, 3번 묶어놔. 그 다음에 4번에 인체 투입된 우두균이란 말도 안 나왔어. 우두균 밑줄 하고 퇴! 5번에 인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천연두 환자의 딱지가루를 흡입한다면 딱지가루 나왔는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딱지가루를 흡입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졌겠군. 그러면 딱지가루를 흡입하는 행위가 뭘 위한 거라는 거 우리가 알죠? 약하게 앓게 하려고. 봐봐요. 천연두를 한 번 걸리면 안 걸려나? 한 번 걸려서 약하게 앓고 나면 죽지 않아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딱지가루를 코에다 왜 넣었겠어요? 앓게 하려고잖아, 살짝. 아니면 약간 견디게. 그러니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딱지가루를 흡입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완전히 걸려버릴 수도 있겠지. 이건 추론이에요. 지금 첫 번째 문단 읽은 상태에서도 추론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1번은 이게 답일 것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여기서 끝낸다고? 아니, 여기서 5번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줘. 너 답 같다. 하지만 내가 면역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그러니까 뒤를 더 볼게. 한 다음에 뒤를 더 읽어야 돼. 앞으로 오세요. 두 번째 문단. 아랍인 체크. 아랍인. 다음 문단이니까 여기서 또 밑줄 그어도 돼. 아랍인. 자, 여기서는 고대 중국과 인도 의사들이었고, 자, 여기서 팔에 칼로 작은 상처를 냈어요. 다른 방법이에요. 여기서 뭘 썼는데? 딱지가루.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농포에서 얻은 물질을 넣는다. 이게 뭐예요? 인두법이래요. 자, 이게 영국 얘기 나왔네.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갔다? 아랍인들에게서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 영국의 공주를 비롯한 귀족 자녀들이 접종을 하고, 접종 얘기 나오고, 인두법부터 접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효과를 나타내며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잘못된 접종 방법으로 인해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부작용.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딱지가루는 부작용 얘기 안 나왔는데 여기 부작용 얘기 나오니까 딱지가루는 부작용이 없었군 까지 가면 돼? 안 돼? 알 수 없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부작용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문단이니까 첫 번째 문단은 부작용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 여기 나왔다고 여기 없는 거야? 그건 알 수 없거든. 더 봐요. 영국의 일부 의사들은 아무 근거 없이 접종하기 6주 전부터 환자에게서 피 뽑고 설사를 시키면서 저혈량식을 줬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접종을 하면 독이 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딱지가루도 면역이 떨어지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인 건 뭐예요? 그럴 수 있는 거고. 자, 일단 이 인두법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쓰면 안 된다는 밝혀져 있어.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이거 보지 말고 뒤로 빨리 넘어가. 2번. 영국인들은 천연두의 농포에서 얻은 물질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고 믿었다. 성별 얘기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성별 얘기의 물음표. 아직 안 본 부분이 있으니까. 성별? 자, 그다음 오히려 딱지가루를 좌우 콧구멍을 쓴 그 고대 그쵸, 그쪽이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에 넣었으니까 성별 차이를 둔 거죠. 더 봅니다. 자, 3번. 영국의 잘못된 접종 방법은 공주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공주 얘기는 나왔는데 공주에게서 효과를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볼게요. 지문에서. 에드워드 제너는 소에게서 발생하는 천연두인 우두 나왔다. 우두 잡아주세요. 자, 우두에 인간이 감염돼서 가볍게 앓고 나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우두법이 개발됨에 따라 인류는 점차 공포에서 벗어났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4번 보세요. 인체에 투입된 우두균이 항체가 돼서 여러분 우두균이 항체가 되는 거예요? 항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두균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두균이 항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두균은 항체 생성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접종하기 전에 피를 뽑으면 더 잘 생성될까요? 이게 잘못된 관행이었을까요? 잘못된 관행.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예감한 몇 번이 여전히 답이다? 5번이 답이다. 그래서 딱지가루의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어도 그럴 수 있다. 추론이죠.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다음에 가부터 라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배열 문제는 선지도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선지도 적극 써먹어 볼까요? 자, 선지로 가볼게요. 무엇이나 뭐로 출발한다. 가나다. 3가지네. 에이, 이러면 좀. 자, 여러분 이게 선지가 2가지 정도로 몰리면 그 2개 먼저 보고 머리 싸움을 시킬 수 있는데 3개쯤 되면 그냥 순서대로 읽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순서대로 볼게요. 가. 자, 여러분 가 보기 전에 고정 부분이 있어요. 요거 보고 순서대로요. 어빙 호프먼은 일반적인 용법과 달리 비인격이라는 범주를 사회적, 법적 상원권의 상실과 연관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연극적인 맥락에서 사용한다. 자, 그러면 비인격을 뭐뭐하지 않고 순수하게 연극적 맥락에서 썼다. 연극적 맥락. 이러한 접근은 혼란을 유발할 수 있지만 분명 장점이 있다. 자, 그럼 뒤에 무슨 내용 나올까? 장점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가를 볼게요.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이라는 접속어의 기능은 역접. 그러면 하지만 앞에 역접 기호. 하지만 이 얼굴은 우리 몸의 일부도 아니고 영혼의 반영도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얼굴이 있는 듯이 행동하고 우리 얼굴에 대해 존중을 요구함으로써 얼굴이 실제 거기 있게 한다. 여러분 여기 얼굴이라는 게 나오죠? 이 얼굴. 이 얼굴이 앞에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가로 시작하는 선지 지우세요. 몇 번 몇 번? 1번이랑 안 보여서 진짜 물어보는 거야. 자, 어디 있어? 네, 선지 1번 탈락.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이를 통해, 지시어. 이를 통해. 우리는 인격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고.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현상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상호작용. 그러면 나 앞에 이 상호작용의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고정부에는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상호작용. 없죠. 근데 여기서 뒷부분을 보고 상호작용 자체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사회적, 법적, 상호간의 상실과 연관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연극적인 맥락에서 라고 얘기한 건 어빙호프만이고 그 여기 무슨 말은 나와요? 여기 사회적이라는 말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용상 사실은 상호작용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뒤를 더 읽어줘야 돼. 더 읽어주세요. 고프먼은 얼굴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내부나 표면이 아니라 그치. 만남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연극적 맥락이라는 게 이 말인 거예요. 만남이 구성하는 사건의 흐름. 연극적 맥락을 모르니까 그냥 요걸 보고 상호작용 없는데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뒤까지 읽어보면 아 맥락이 상호작용이야 라고 알게 돼. 맥락이 상호작용이구나. 자 그래서 얘 뒤에 맥락이 상호작용이라는 걸 아니까 나는 올 수 있네야. 여러분 와야 하네 올 수 있네. 올 수 있네. 올 수 있네. 자 그 다음에 다로 가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찬가지로의 뾰족가로 화살가로 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니까 등호를 줄까요? 우리는 상대방의 사람 연기에 호응하고 그 얼굴의 경의를 표시하며 그가 얼굴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주장인데 말하자면 얼굴은 상호작용 속에서 가정되고 실현되는 의례적 픽션이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 대해 의례를 행해서 서로를 사람으로 임명한다. 그러면 앞에도 이런 연극적 맥락과 상호작용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연극적인 맥락과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건 뭐고? 나고 다는 그것에 기대어서 이와 마찬가지로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보다 다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따닥일지 사이에 뭐가 올지는 모르는 거죠. 더 봅니다. 자, 여기서라 다시 말해 고프먼의 접근은 사람의 수행성을 강조한다. 사람의 수행성의 동그라미. 다시 말해 사람은 단순 법적 카테고리도 아니고 사회화를 통해 어떤 속성들을 획득해서 도달하게 되는 상태도 아니다. 고프먼 관점에서는 연기자다. 그러면 사실 양괄식으로 맨 앞에 픽스되어 있던 정보랑 얘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론이 됩니다. 양괄, 주제가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글이요. 자, 그래서 라가 맨 뒤에 배치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될 건 가가 어디 들어가느냐. 가. 그러면 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가의 내용을 봤을 때 뭐라고 했죠? 얼굴은 우리 몸의 일부도 아니고 영혼의 반영도 아니지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얼굴이 있는 듯 행동하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내용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를 통해가 있었잖아. 나는 이게 이렇게 이어지고 하지만이잖아요. 그럼 하지만이면 역접이니까 하지만 이 얼굴은 우리 몸의 일부도 아니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얼굴 얘기가 이미 나온 것 뒤에 붙어야 되죠? 자, 여기 나를 보세요. 나에 보면 우리는 얼굴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사람이 된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얼굴에 대한 언급도 처음 나온 게 나고 그리고 하지만 이 얼굴이라고 하면서 바로 가져갈 수 있게 맨 마지막 문장에서 얼굴을 제시한 것도 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가를 배치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근거로 썼던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가가 올 순 없다. 왜? 얼굴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래서 1번 속어. 그 다음에 나에는
얼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작용이라는 것과 앞에 나온 연극적 맥락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고정부의 연극적 맥락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연결한 뒤에 얼굴이 등장하는 문단으로 나를 맨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 가가 나를 어떻게 보조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얼굴이 있는 듯 행동하고 그리고 존중을 요구해서 얼굴이 실제로 거기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 한 뒤에 다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대방의 사람 연기에 호응한다. 앞부분에 사람 연기가 나와야 그에 대한 호응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사람 연기가 앞에 있어야 호응을 하지. 그래서 가가 나온 다음에 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무리로 라는 맨 앞에 고정부와 라가 양괄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나, 가, 다, 라. 2번입니다. 그 다음 18번 볼게요. 18번에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보시면 선지에 표현상의 특징 선지들이 있어요. 표현상의 특징 선지의 1번 일상적 수준의 시어, 2번 청유형의 어미, 3번 남성적이고 단호한 어조, 4번 특정 어구의 반복, 5번 역설. 잡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절만 잡았죠. 왜냐하면 모두 다 앞절을 통해서 뒤를 목적으로 한다. 이 방법으로 이걸 구현한다예요. 그때 그러면 이게 10개짜리 조건이 돼. 이거 다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5개만 뜯어가서 지문에서 확인이 되면 뒷절도 획득이 됐는지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들은 앞절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오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건 이따가 생각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시를 읽으면서 조건 충족 부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눈이 소재죠.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독특한 거 아니죠. 일상 소재 맞고요. 그리고 뒤의 내용은 글을 전체를 읽고 주제 파악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눈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하자.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자. 자, 이게 청유형이죠. 뱉자. 자, 그리고 반복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표현상의 특징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없었던 건 역설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뒤에 효과를 보지 않아도 답이 몇 번이라는 건 너무 쉽게 5번이라는 게 너무 쉽게 나와요. 역설만 빼고 다 금방 찾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문제가 어려워지면요. 이럴 수 있어요. 표현은 다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 역설까지 있었다 해봐. 그러면 앞절 가지고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표현은 다 있는데 뒤에 내용의 목적을 못 갖춘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주제 파악을 해서 이 문장들의 우측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뭐 하자 했어. 근데 예를 들어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쉽지 않지만. 이라든가 아니면 또 역설적인 표현이 만약에 나왔다고 해봐요. 근데 이 목적이 죽음의 미화는 아니었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 표현 조건으로 답이 그냥 나오면 너무나 쉽게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뒷절까지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작품 자체는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제가 자세하게 하지 않았는데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눈은 살아있다 할 때 눈은 중의적 의미로 이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눈이라는 의미에는 비판 정신이 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하얗죠. 순수성의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중의적인 소재를 사용한 거고 중의적이다 2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된다. 그 다음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점칭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눈을 보고 기침을 하세요. 기침을 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뱉어버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진 응어리를 뱉어버리자 라면서 누구에게 말해요? 젊은 시인이요. 그러면 예상 독자를 정했죠. 청자를 정했잖아. 청자이자 독자를 정했어. 그러면 젊은 시인들이요. 사회를 무서워하지 말고 할 말은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비판 정신을 뱉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이게 뭐예요?
그죠? 여론을 만드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문인으로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자, 그러면서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가슴에 고인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여러분, 여기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인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할 말을 해야 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됐죠?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를 자세히 써서 이렇게 방법론 위주로 하고 넘어가요. 자,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고전 의문이죠. 운문. 자, 그리고 여러분 가시리는 고려가요 중에 필수 작품이에요. 모든 교과서와 선생님들의 기본서에 다 들어있을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딱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럴 때 이거는 나는 이런 게 아니야. 여음이에요. 남는 소리, 해석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가 붙었어요. 위증죄가 태평성대 갑자기 가십니까 날 버리고 가십니까 이별 얘기를 하다가 대한민국 만세 막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죠? 이게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가 궁중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궁궐 안에서 부르게 됐겠죠. 공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부를 떨고 사이사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후렴이 삽입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앞에서 연행을 하기 위한 문학 장르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려가요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후렴이 나중에 붙은 작품들 중 하나인 게 명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날로는 어디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잡아두고 싶지만 화나면 다신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고 싶은데 그럼 나한테 너무 더 질려버릴까봐 그래서 서럽게 님을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다시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보내줘야지 어쩌겠어요. 나한테 질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보내면서 그 대신 다시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과 원망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한행의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장을 인위적으로 잘라서 연을 구분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문장을 인위적으로 잘라서 연 구분을 했다고 하지만 연 구분의 경계는 뭐죠? 후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문장 끝났어요. 나보고 어찌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문장 끝났어요. 잡아두고 싶지만 화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끝났어요. 서럽게 님을 보니오니 가시오는 듯 돌아오소서. 그래서 종결어미가 없는 문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일시키는 기능을 하는 식구가 바로 뭘까요? 후렴이요. 위증죄가 태평성대. 자, 그 다음 기승전결의 짜임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빼고 다 3번 빼고 모두 옳은 말이다. 3번의 근거는 뭐다? 모든 문장이 종결편이 들어있었다. 자, 보세요. 쉐라, 소서. 여러분 여기서 다른 기타 직렬의 시험에 쉐라의 뜻을 물어본 문제가 있었어요. 리을 쉐라. 여러분 정읍사에도 나오는 리을 쉐라가 무슨 뜻일까요?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까지. 자, 그 다음 20번 다음 글을 감상한 것이다.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긍정발문이죠. 현대 소설인데 긍정발문. 그러면 지문을 먼저 읽어야겠죠. 말대가리 윤용규 그는 30이 넘도록 탈망바람으로 삿갓하나 의관 삼아 촌 노름방으로 으실으실 돌아다니기. 여러분 이걸 어느 세월에 읽고 내용을 이해해서 서술상 특징을 풀어요. 여러분 이게 내용에 대한 문제면 그렇게 하는 거야. 아까처럼 내용에 대한 문제면 지문 먼저지. 근데 얘 봐봐. 긍정발문이더라도 선지가 서술상 특징이라면 여러분 비문학은요 내용일치나 단순한 추론 같을 땐 부정발문은 선지 먼저 읽는 게 유리하죠. 자, 그리고 또 비문학은 전개 방식의 부정발문일 때 선지 먼저 읽는 게 유리해요. 그럼 반대로 긍정발문일 땐 미리 보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시나 소설, 즉 문학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일 때 그때는 선지를 긍정발문이든 부정발문이든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내용일 때는요 긍정발문이든 부정발문이든 먼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 비문학은 발문의 긍부정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 근데 문학일 땐 발문의 긍부정과 무관하게 내용을 묻니? 아니면 형식을 묻니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학에서는 형식을 물으면 발문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선지 먼저 해요. 안 그럼 지문 실컷 읽고 감상한 다음에 다시 봐야 돼. 그랬었나? 이렇게 된다고. 얘도 보세요. 뭐 물어봐요? 시점.
자, 1번 보세요. 현재 사건을 작중인물이 회상한다. 작중인물 동그라미. 그럼 1인칭이어야 된다고. 1인칭. 자, 그 다음에 2번. 서술자가 작중인물에 대해서 풍자적거리를 유지하면 3인칭. 게다가 풍자해야 돼, 밑줄. 풍자는 간접 비판. 그 다음에 3번 1인칭. 근데 객관적으로 여러분 1인칭인데 그러면 등장인물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야. 1인칭 관찰자. 3번 1인칭 관찰자. 그 다음에 4번 판소리 창자 같은 작중인물. 여러분 판소리 창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판소리 창자는 관찰자로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등장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1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자기가 할 말을 개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번을 써주세요. 서술자의 개입이 빈번하다.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빈번하다. 그 다음에 5번 서술자가 작중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3인칭인데 작중인물의 내면까지 알려면 전지적 작가여야 돼요. 그래서 5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그리고 2번도 풍자할 땐 3인칭 전지적 작가가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2번 그 다음에 4번을 묶어주세요. 2, 4번이 판소리 창자가 풍자를 많이 하죠. 근데 동시에 두 개가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글을 읽고 톤 조절을 해야지. 자, 그러면 지문 보겠습니다. 말대가리 윤용규 그는. 그럼 여러분 나는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에 대해 얘기해요? 그. 그럼 말대가리 윤용규 동그라미. 30이 넘도록 탈망바람으로 삿갓 하나를 의관 삼아서 으실으실 돌아다니면서 개평푼이나 뜯으며 그걸로 돌아앉아 투전장 뽑기 망퉁이질. 그리고 그도저도 못하면 가난한 아내가 줄임배를 틀어지고서 바느질품을 팔아서 어린 자식과 입에 풀칠하는 것을 얻어먹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밤이나 낮이나 질펀이 들어누워. 자, 소대성 여대측의 낮잠자기. 이 지경으로 반생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소대성이 여대측의 낮잠이나 자기 밑줄. 이것 자체가 자 어떤 관습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좀 호협한 구석이 있고 담보가 클 뿐 무식한 놈이죠. 이런 얘기. 이 부분도 밑줄. 인물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럼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논평 개입했죠. 여러분 이 부분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동 논평, 주관적인 얘기 들어갔죠. 그런데 그런 게 다 운수라고 하는 건지 어느 해 연분인가는 난데없이 돈 200냥이 생겼답니다. 자,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웬만한 새끼 부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정도죠. 자, 그때 당시로 치면 이게 새끼 부자 될 만한 거예요. 노름을 해서 딴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아내가 친정의 먼 일갓집 백부한테 분재를 타온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도깨비가 가져다 준 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모호했어요. 시방이야 가난하던 사람이 불시로 큰 돈 생기면 자 경찰서 양반들이 우선 그 내력을 밝히려 들겠지만 그땐 옛날이라서 시비를 누가 했나요? 부러워하기나 했죠. 이러면서 사건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여러분 지문이 굉장히 좋은 게 여러분들이 편집자의 논평이나 서술자의 개입에 대해서 예문을 볼 때 인물에 대한 평가는 많이들 발견할 수 있는데 사건 평가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게 사건 평가예요. 사건 평가. 그때 뭐 예를 들어 주인공한테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요즘은요 갑자기 그렇게 돈 많아지면 세무서에서 조사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는 안 했단 말이죠.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논평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현재 사건을 작중인물이 여러분 지금 나가 나오나요? 아니죠. 1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작중인물 X. 그 다음에 2번 작중인물에 대해 윤용규에 대해 풍자적 거리를 유지한다. 맞죠? 2번 가다반 두시고 3번 1인칭 서술자 아니에요. 서술자가 사건 속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매력이 있는데 자 여기서 판소리 창자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작중인물이라고 얘기했죠. 판소리 창자 같은 작중인물이. 여러분 그래서 판소리 창자는 주로 1인칭이나 3인칭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 선지가 원한 건 작중인물이라고 했으니까 1인칭이었어야 돼. 근데 이 글은 3인칭이거든. 그래서 4번 땡. 작중인물 X. 그리고 윤용규의 내면이 주로 그려져요?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평, 사건평이에요? 성격평이나 사건평이지 심리가 별로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아까 잡아놓은 2번이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주로 문제 푸는 방식에 집중해서 지금 수업 진행 중이에요. 자, 그러면 2019년도 상세 해설을 보시고 2018로 넘어갈게요.